학교 앞 작은 문방구에서 평생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며 살아온 기철 씨. 하지만 번듯하게 키워낸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구질구질한 앞치마 좀 벗으세요. 자식들의 모진 말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건 먼지 쌓인 낡은 철제 금고 하나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번듯한 아파트 단지가 사방을 에워싼 골목 한켠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골목은 작은 슈퍼마켓, 분식집, 철물점이 어깨를 맞대던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하나둘 간판이 내려졌고 그 자리엔 세련된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골목의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와 기름 냄새 대신 커피 향과 에어컨 바람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홀로 40년 전 모습 그대로 버티고 있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희망 문방구. 간판 글씨는 반쯤 발에 알아보기도 힘들었고 유리창엔 아이들이 오랜 세월 붙여놓은 스티커 자국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열대엔 요즘 아이들이 쓰지 않는 플라스틱 자와 삼각 컴퍼스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입구 옆 뽑기 기계는 동전 투입구가 녹슬어 뻑뻑하게 돌아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슬쩍 눈길을 주었다가도 이내 외면했습니다. 저 가게가 아직도 운영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신기한 듯 혹은 골목 미관을 해친다는 듯 부동산 중개업자가 처음 찾아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중개인은 명함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 자리 평당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팔면 노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철 씨는 명함을 받아 카운터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중개인은 포기하지 않고 3번을 더 찾아왔지만 기철 씨의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 중개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골목곳 재개발 들어갑니다. 지금 파시는 게 이득이에요. 나중엔 후회하실 수 있어요. 기철 씨는 그 말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중개인이 나간 뒤 기철 씨는 뽑기 기계를 한번 쓰다듬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떠난다는 건 그에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철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고 낡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한 뒤 파란 앞치마를 단단히 여미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무릎은 시렸지만 셔터를 올리는 손에는 언제나 힘이 들어갔습니다. 끼익 쇠소리를 내며 올라가는 셔터와 함께 기철 씨의 하루가 열렸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곱아 동전을 집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핫팩을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누군가 가게 안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면 그는 반드시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면 허리를 고추 세우려 애썼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아프고 힘든 기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꼭 쥐고 들어오는 아이에게는 뽑기 캡슐을 건네며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 대신 기철 씨가 먼저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오, 이거 잘 나온 거야. 요즘 이게 인기야.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기철 씨는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기철 씨는 미리 비닐봉지 몇 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방이 낡았거나 옷이 해진 아이들의 얼굴을 눈여겨보다가
슬쩍 공책과 연필 세트를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이거 덤으로 드리는 거야. 우리 가게 행사야. 아이가 고맙다는 말도 채 하기 전에 다른 아이를 부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피를 주지 않으려는 그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구멍난 실내화를 신고 고개를 떨구던 아이에게는 창고 깊숙이 쌓아둔 새 신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치수가 안 맞아서 반품 온 건데 혹시 내 발에 맞으면 그냥 신어봐라. 아이가 꼭 맞는다고 웃으며 신고 나간 뒤 기철 씨는 창고 문을 닫으며 혼자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그는 그날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가게 밖 세상은 기철 씨에게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옆집에 새로 문을 연 편의점 점주는 어느 날 기철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번에 학용품 코너도 만들었거든요. 같이 잘 지내야지 않겠어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 후부터 기철 씨의 가게로 오는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학교 시간이면 북적이던 아이들이 편의점 유리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철 씨는 그 모습을 카운터에 앉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어디에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일찍 셔터를 올리고 조금 더 깨끗이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단지 미관 개선 사업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간판 교체나 외벽 도색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서요. 기철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판 교체 비용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기철 씨는 결국 며칠 후 사다리를 빌려 직접 올라가 간판을 닦고 글씨를 다시 칠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팔이 떨렸지만 새 글씨가 선명해지자 그는 내려와서 한참 동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표정엔 뿌듯함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갈아 넣어 키워낸 3남매였습니다. 장남 민준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 기철 씨는 자신이 들던 적금을 모두 깼습니다. 민준은 그것도 모자라 용돈이 부족하다며 매달 전화를 했고 기철 씨는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아들의 통장에 돈을 채워 넣었습니다. 민준이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철 씨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오랜 고생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남 민혁은 대학 시절부터 사업 아이템이 넘쳤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은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두 번째 사업도 비슷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때마다 민혁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예요. 이것만 넘기면 돼요. 기철 씨는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어르신에게 사정을 말하고 돈을 빌려 아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세 번째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돈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철 씨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막내딸 수아는 달랐습니다. 형편이 빠듯한 집에서 자라며 늘 뭔가를 참고 아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기철 씨는 그 말이 듣고 싶어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수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 손을 잡고 가게에 들렀고 퇴근길에 도시락을 들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딸의 방문이 그 무엇보다 기다려졌지만 딸이 돌아선 뒤에는 언제나 혼자 있었습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민준이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가게 앞에 섰을 때 기철 씨는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차 문을 열자마자 미간을 좁혔습니다. 아버지, 이 냄새 진짜 어떻게 안 돼요? 고무 냄새, 풀 냄새, 뭔지도 모를 쿰쿰한 냄새. 어떻게 여기서 숨을 쉬고 계세요?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안을 훑쳤습니다. 기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가게 안쪽 의자를 권했지만 민주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번에 임원 됐잖아요. 회사에서 저 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 직장 동료 중에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아버지 여기서 장사하는 거 알면 어떡해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철 씨는 천천히 손을 앞치마 뒤로 숨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드리는 용돈이면 충분히 생활하시잖아요. 왜 이걸 계속 붙잡고 계세요?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저도 불편하고 아버지도 힘드시잖아요. 차남 민혁이 형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요즘 SNS에 다 올라오는 세상이에요. 누가 사진 찍어서 올리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혁은 가게 안을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먼지 좀 보세요. 저 어릴 때도 이랬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진짜 청소는 하시는 거예요? 위생 불량으로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더 난처해진다고요. 기철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그 아이들 기저귀를 갈았고 이 손으로 밤새 도시락을 쌌으며 이 손이 긁어낸 돈으로 그들의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 손이 만들어낸 냄새가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기철 씨는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민혁도 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 정리 좀 해두세요. 차 소리가 멀어지고 가게 안에는 기철 씨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들들이 나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카운터로 돌아와 낡은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지 하나 없이 닦아두었다고 생각했던 진열대를 다시 처음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기철 씨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오랫동안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생신에 건넨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빠가 만들어주는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민혁이 손으로 그린 가족 그림. 자기가 가장 크게 그려진 그림 옆에 작게 그려진 아버지. 그 아래 삐뚤게 적힌 글씨. 아빠 최고. 기철 씨는 편지들을 한 장씩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수아가 중학교 때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는 매일 힘들 텐데도 항상 웃어요. 나중에 내가 꼭 아빠 쉬게 해줄게요. 기철 씨는 그 편지를 가장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기철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잘 컸다. 다들 잘 컸어. 그 말이 텅 빈 가게 안에서 흔들리다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기철 씨는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가 되면 다시 이 셔터를 올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0월 말부터 골목엔 칼바람이 불었고 가로수 잎이 채 물들기도 전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희망 문방구의 낡은 셔터는 찬 공기를 맞으며 더욱 삐걱거렸고 기철 씨는 아침마다 셔터를 올릴 때마다 쇠소리가 더 거칠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름을 칠하고 손을 봤지만 세월 앞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셔터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철 씨의 몸도 그 겨울을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실 몸의 이상 신호는 그의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끔씩 찾아오는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일어서다가 눈앞이 잠깐 캄캄해지는 느낌. 기철 씨는 더위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올랐고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퉁퉁 부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 즈음 기철 씨는 조용히 유서를 썼습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켠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간 짧은 글이었습니다. 가게 열쇠는 어디 있고 통장은 어느 서랍에 있으며 부탁하건대 가게 앞 화분만큼은 누군가 물을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야,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 오빠들한테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다 아버지 복이 없는 탓이다. 기철 씨는 그 노트를 카운터 서랍 맨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 6시에 셔터를 올렸습니다. 단골 아주머니 영순 씨가 처음 낌새를 챈 건 11월 초였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와 콩나물을 사러 오는 길에 문방구를 들르던 영순 씨는 기철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밑이 거뭇해졌으며 카운터에 앉아 있는 자세가 예전보다 훨씬 구부정해졌습니다. 기철 씨, 요즘 밥은 먹고 있어요? 얼굴이 영 안 좋네. 기철 씨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렇죠 뭐. 영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같이 병원 가줄게요. 그냥 한 번만 가봐요, 응? 기철 씨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내일은 한가하면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기철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를 기철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만약 병원에 갔다가 오래 쉬어야 한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아이들이 올 때 셔터가 내려져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이 발길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철 씨에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병보다 더 두려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셔터를 올렸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어도 발목이 부어도 그 무렵 가게 밖에서도 기철 씨를 압박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 공식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주변 상가들이 모두 이주 합의를 마쳤으니 기철 씨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보상금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그 숫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카운터 서랍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조합 측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계속 버티시면 사업 일정이 다 밀린다고요. 주변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철 씨는 진열대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상금도 나오고 그 돈으로 깨끗한 데서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버티세요? 기철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아. 예. 너 아버지 걱정돼서 전화한 거냐? 조합 때문에 전화한 거냐?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철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튿날 민혁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합의하면 보상금의 이주비까지 더해서 나와요.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 통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기철 씨는 서류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민혁은 잠시 멈칫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철 씨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들어 민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안 판다.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요? 여기가 그렇게 소중해요? 이 먼지 구덩이가요? 솔직히 여기가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저도 이젠 지쳤어요, 아버지. 기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홀로 남은 기철 씨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레를 집어들고 카운터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기철 씨는 그날도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전보다 훨씬 세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잠시 누워 있다가 괜찮아졌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셔터를 올리는데 평소보다 힘이 더 들었습니다. 셔터가 반쯤 올라갔을 때 기철 씨는 잠시 기둥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다시 셔터를 끝까지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고 진열대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닦아둔 카운터가 깨끗했습니다. 기철 씨는 그것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앞 나무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박 씨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오전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셔터는 올라가 있었는데 가게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유리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기철 씨가 카운터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기철 씨의 앞치마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닭다 망걸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수아가 전날 가져다 둔 도시락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채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순 씨가 먼저 알았고 골목 상인들이 알았으며 오후가 되자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어 문방구로 달려오던 아이들이 노란 통제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셔터는 올라가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보다가 어른들의 표정을 읽고서야 천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철 씨가 신발을 슬쩍 넣어주었던 아이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받고 달려오는 내내 숨을 참았습니다. 가게 앞에 서던 순간 비로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도시락통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저녁 아버지가 바쁘다고 나중에 먹겠다고 해서 카운터 위에 두고 온 그 도시락.
아버지는 끝내 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보다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영순 씨를 비롯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눈물을 훔쳤고 골목 상인들이 조용히 조의를 표했습니다. 기철 씨가 신발을 넣어주었던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책을 받았던 아이도 왔고 뽑기를 같이 두근거리던 아이도 왔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기철 씨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닿아 있었는지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민주는 도착하자마자 장례 비용 명세서를 들고 상조업체 직원을 붙잡았습니다. 이 항목이랑 저 항목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줘요. 그는 문상객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한쪽에서 전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영정 앞에 한번 절을 올리고 나서 형 옆에 바짝 붙어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형, 가게 보증금이 얼마나 돼? 보증금은 얼마 안 될 거야. 근데 재개발 들어가면 보상금 나오잖아.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는 거지?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거 써놨을 수도 있잖아. 가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아의 귀엔 또렷이 들렸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카운터 서랍에서 찾아낸 낡은 노트. 마지막 줄에 적혀 있던 글씨. 수아야,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 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미안한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희망 문방구의 셔터 앞에 누군가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갔습니다. 카드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언제 놓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새벽 찬바람 속에서도 국화꽃은 시들지 않고 셔터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발을 받았던 그 아이였을지도 공책을 슬쩍 건네받았던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기철 씨가 이름도 모른 채 매일 아침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던 누군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골목 상인 중 가장 오래 기철 씨와 이웃했던 철물점 사장이 그 꽃을 발견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셔터를 손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올라가고 저녁에 내려오던 셔터. 이제 다시는 혼자 올라가지 않을 셔터. 그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작별 인사를 그렇게 건넸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밤새 울다 겨우 잠들었다가 새벽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꿈인지 현실인지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카운터에 앉아 웃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고 눈을 뜨면 텅 빈 천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아침을 맞는데 오전 9시도 되기 전에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가게 정리하러 간다. 너도 와. 수아는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발인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려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민준과 민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도 채 갈아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민준은 장갑을 끼며 가게 안을 훑어보았고 민혁은 카운터 서랍부터 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아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일단 뭐가 있는지 파악부터 하자.
통장이든 서류든 뭔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평생 여기서 장사했는데 설마 아무것도 없겠어. 수아는 문 앞에 서서 두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들, 오늘 꼭 해야 해? 아직 사흘장도 안 지났는데. 민준이 서랍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아. 재개발 협의도 남아있고 가게 임대차 정리도 해야 하고 시간 끌면 우리만 손해야. 민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어차피 해야 할 일이잖아. 나중에 하면 더 힘들어.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두 사람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카운터 서랍을 하나씩 비우며 내용물을 바닥에 늘어놓았고 민혁은 진열대 뒤쪽 공간과 창고를 뒤졌습니다. 낡은 영수증 묶음, 오래된 거래처 명함, 먼지 쌓인 재고, 학용품들이 바닥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장도 보험증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게 말이 돼? 40년 장사한 사람 통장이 하나도 없어? 민혁이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소리쳤습니다. 형, 이리 와봐.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먼지를 두툼하게 뒤집어 쓴 진열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육중한 철제 금고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자물쇠는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과 민혁의 눈이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그래, 여기다 숨겨뒀구나. 역시 있었어. 민혁이 번호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업자 부른다. 수아는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운터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금고 업자가 오기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준과 민혁은 가게 구석구석을 계속 뒤졌습니다. 벽 뒤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 바닥재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민혁은 진열대를 끌어당겨 뒤쪽 벽을 확인했고 민준은 천장 형광등 주변까지 살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서랍에서 나온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계산기, 버튼이 닳아 숫자가 지워진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적힌 외상장부, 콩나물 200원, 공책 하나 150원. 몇 페이지를 넘기자 어떤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그냥 줬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서랍 맨 밑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흘려 쓴 듯하면서도 또박또박한 기철씨 특유의 글씨체,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는 15년 전 날짜였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취직했다고 전화가 왔다. 밤에 혼자 소주 한잔 했다. 기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르겠다.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몇 장을 넘기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가게 그만하라고 했다. 창피하다고.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어쩌겠냐. 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지. 또 다른 날. 오늘 민혁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왔다. 3번째다. 줬다. 이번엔 꼭 된다고 했다. 믿는다. 그리고 몇 달 후의 기록. 민혁이한테 빌려준 돈, 이제 받을 생각 없다. 그냥 준 거다. 자식한테 준 건 돌려받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줄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수아가 도시락 가져왔다. 김치찌개였다. 맛있었다. 많이 고마웠다. 수아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빠들이 보는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업자가 도착해 금고를 여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끼익 묵직한 쇠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민혁은 동시에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귀금속도 통장도 없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뭉치들만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삐뚤빼뚤하게 쓴 효도 쿠폰. 아빠한테 어깨 안마 3번 드립니다. 유효기간 없음. 민혁이 처음으로 받아온 받아쓰기 100점 시험지 점수 옆에 선생님이 그려준 별 스티커가 누렇게 변한 채로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유치원 때 아버지 얼굴을 그린 크레파스 그림. 눈이 삐뚤고 귀가 너무 크게 그려진 그림 아래 서툰 글씨로 우리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소풍에서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 뒷면에 기철 씨의 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이 중학교 때 용돈을 모아 사줬다는 볼펜 한 자루. 이미 잉크가 다 달아 나오지 않는 것을. 수아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 손을 잡고 찍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기철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웃는 아버지를 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금고 맨 아래 낡은 신문지가 두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이 눈에 걸렸지만 오빠들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들어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민준이 이미 금고 안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기 때문입니다. 참나. 죽을 때까지 이런 걸 보물이라고 넣어두셨어. 민준은 피식 웃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어이없다. 평생 뭘 하신 거야? 그는 금고를 발로 툭 찼습니다. 고물상에나 넘겨버려. 쇳값이라도 나오겠지. 민혁도 등을 돌렸습니다. 시험지를 손으로 집어들었다가 다시 금고 안에 툭 던졌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나머지는 알아서 해.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잠깐만. 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왜? 수아는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 민준은 금고를 한번 흘겨보고 다시 수아를 보았습니다. 그거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우리는 필요 없어. 민혁도 덧붙였습니다. 집만 되니까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두 사람은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수아는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일어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효도 쿠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받고도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어깨 안마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왜 쓰지 않으셨을까? 수아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귀찮아할까봐, 시간 뺏는다고 할까봐. 민혁의 시험지를 들었습니다.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질 만큼 여러 번 펼쳐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험지를 얼마나 자주 꺼내보았을까.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그린 아버지 얼굴 그림을 보는 순간 수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때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신에 선생님이 도화지를 나눠주며 아빠 얼굴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온 힘을 다해 그렸습니다.
눈은 동그랗게, 코는 크게, 귀는 너무 크게. 아버지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수아가 세상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네. 그 말이 너무 기뻐서 수아는 그날 저녁 밥을 2공기나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그림을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수아는 종이들을 하나씩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빠들이 쓰레기라 부른 것들을, 아버지가 평생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을.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시험지 위에 번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아는 문득 금고 바닥에 신문지가 유독 두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들을 모두 꺼내고 나니 신문지만 남아 있었는데 평범한 신문지치고는 부피가 이상했습니다. 수아는 손을 뻗어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손에 묵직한 것이 잡혔습니다. 낡은 고무줄로 묶인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수아는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글씨를 읽으며 천천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투를 열자 나온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깥에서 골목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발소리가 지나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기다리던 그 발소리가. 수아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빠들이 떠난 가게에 혼자 남아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민준과 민혁이 꺼내 늘어놓은 영수증 묶음, 거래처 명함, 재고 학용품들. 그 모든 것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쓰레기로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누려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금고 안의 종이들도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도 낡은 외상장부도 전부.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열어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한번 쓸어보고 나서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날씨, 가게에 온 아이들 이야기, 저녁에 뭘 먹었는지, 소박하고 짧은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 관한 문장이 등장할 때마다 수아는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가게를 그만하라고 전화했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다. 가게 그만하라고. 창피하다고 했다. 한참 생각했다. 서운한 건 맞다. 근데 그 마음도 이해는 간다. 잘 되고 싶은 거겠지. 아버지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다 내 탓이다. 수아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자식에게 창피하다는 말을 들은 날, 아버지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탓을 했습니다. 민혁에 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2번째로 돈을 빌려달라고 왔을 때의 기록. 줬다. 이번엔 될 거라고 한다. 믿는다. 3번째 기록. 또 왔다. 줬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그리고 몇 달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분명해진 시점의 기록. 민혁이한테 빌려준 돈, 이제 받을 생각 없다. 그냥 준 거다. 자식한테 준 건 돌려받는 게 아니니까. 잘 되면 그만이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전화라도 해줬으면.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수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일기에 남긴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돈도 사과도 인정도 아닌 그냥 전화 한 통. 며칠치를 더 넘기자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아가 김치찌개 도시락 가져왔다. 맛있었다. 많이 고마웠다. 이런 날이 제일 좋다. 바로 다음 줄. 수아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수아는 식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날짜가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쓴 기록이었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근데 가면 가게 쉬라고 할 것 같아서 못 가겠다. 아이들이 오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다음 날의 기록. 오늘 재개발 조합에서 또 서류가 왔다. 민준이도 전화 왔다. 팔라고. 근데 이 자리를 떠나면 아이들이 어디로 오겠냐.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날짜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수아가 오늘 도시락 가져왔다. 김치찌개였다. 바빠서 저녁에 먹겠다고 했다. 수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다.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수아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아버지는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에서 금고의 종이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효도 쿠폰, 시험지, 크레파스 그림, 빛 바랜 사진. 하나씩 손에 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가방 밑에서 꺼낸 낡은 신문지가 유독 두툼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가게에서 금고를 정리할 때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종이들을 모두 꺼내고 나서도 신문지만 유달리 두꺼웠습니다. 오빠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문지째로 가방에 담아왔습니다. 수아는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신문지는 여러 겹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소중히 감싸듯 정성스럽게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마지막 신문지를 펼치는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낡은 고무줄로 묶인 누런 서류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겉면을 보니 아버지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힘이 빠진 글씨였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거나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쓴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그리고 땅 문서. 수아는 서류를 펼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집원을 확인하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수아는 믿기지 않아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100원짜리 동전을 세며 살았던 사람이, 난방도 아껴가며 자식들 등록금을 댔던 사람이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에도 끄덕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아버지가 강남 한복판에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서류를 다시 들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취득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30년도 더 된 날짜였습니다. 수아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기철 씨는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땅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변두리 땅을 언젠가 자식들에게 보탬이 되리라는 믿음 하나로 서류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접착식 메모지였는데 모서리가 살짝 들뜬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또박또박 그러나 손이 많이 떨렸는지 글씨가 조금씩 흔들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메모지를 떼어내지 않고 서류를 들어 빛에 가까이 댔습니다. 내 일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낡은 문방구를 소중히 지켜준 이에게 이 땅을 맡긴다. 너는 이 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거라. 수아는 메모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급히 서류를 들어 눈물이 번지지 않게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들이 금고를 발로 차고 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보지 않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끝까지 남아 종이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도록. 수아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일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고무 냄새를, 100원짜리 뽑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며 들었을 그 새소리가. 수아는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거라. 아버지가 평생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멍난 신발을 신은 아이의 얼굴을 못 본 척해주는 일, 형편이 어려운 아이의 가방에 공책을 슬쩍 넣어주는 일,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같이 두근거려주는 일.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렸습니다. 누군가의 어린 시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아버지가 평생 걸어온 길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첫 번째 아침이었지만 수아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 되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아가 땅 문서를 발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수아야,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뭔가 나온 거 있지? 우리한테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아는 잠시 말을 고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형이랑 셋이 만나자. 아버지 재산 문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수아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산 문제. 그 단어가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직 생생한데 오빠들의 머릿속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날 밤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근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기록. 자식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오늘도 너희 덕분에 웃는다. 수아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랬습니다. 서운해도 외로워도 자식들 덕분에 웃었습니다. 닷새 후 세 사람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수아야, 내가 법률 자문을 받아봤어. 아버지 메모는 공증이 없으니까 법적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어렵대.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녀들한테 균등하게 가는 거야. 유류분도 있고. 그는 서류를 펼쳐 수아 앞에 밀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도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잘못한 거랑 재산권은 별개잖아. 감정이랑 법은 다른 거야. 수아 혼자 다 가져가는 건 우리 입장에서 납득이 안 돼. 수아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혁은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형 옆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메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빠들, 이거 읽었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봤어. 근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법적 유언장은 아니야.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오빠들, 아버지 금고 발로 찼던 날 기억해? 고물상에 넘기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평생 가장 소중히 간직한 것들을 쓰레기라고 했어. 그게 오빠들이 아버지한테 한 마지막이야.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낼 얘기야?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꺼내야 해. 아버지가 왜 신문지 밑에 숨겨두셨는지 오빠들은 생각해봤어? 서두르는 사람 눈엔 안 보이게. 끝까지 남아서 종이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찾도록.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보고 계셨어.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아야, 우리가 나쁜 사람인 거 알아. 근데 이건 법대로 해야 해.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수아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민혁이 돈을 빌려간 날의 기록이 담긴 페이지를 펼쳐서 읽어봐. 민혁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전화라도 해줬으면. 민혁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민준에게도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민준이 가게를 그만하라고 했던 날의 기록이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민준이가 창피하다고 했다. 서운한 건 맞다. 근데 다 내 탓이다. 민준은 일기장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할게. 수아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포기 못해. 민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 식어가는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거라. 법적 다툼이 어떻게 결론 나든 이 한 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예상보다 길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곧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준 측 변호사는 아버지의 메모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필 서명이 없고 공증도 없으며 날짜도 불명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수아가 아버지를 심리적으로 조종해 유리한 처분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 주장을 전달받은 날 밤 수아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서 도시락을 챙기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가게에 들렀던 그 시간들이 법정에서는 심리적 조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수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그 생각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속 진행해요. 수아 측은 아버지의 일기 전문과 금고 안의 내용물, 동네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기철 씨가 생전에 재개발 합의를 거부했던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 영순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기철 씨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서도 가게를 지켰던 이유, 수아가 도시락을 가져오던 날들, 그리고 민준과 민혁이 아버지를 대했던 방식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철 씨가 신발을 넣어주었던 아이의 어머니도 찾아왔습니다. 법정 밖에서 수아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신발 아직도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해주신 거라고. 꼭 이겨야 해요. 수아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판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판사는 아버지의 메모와 일기, 그리고 재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관되게 보여온 삶의 방식, 수아와의 관계, 그리고 금고 안의 내용물이 보여주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준과 민혁은 항소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기 내용과 증언들이 일부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정 다툼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난 다음 날 민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아야, 할 말이 없다. 그냥 미안하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수아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민혁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기일에 와. 그때 얘기하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해 봄 수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기쁨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설립 준비를 하는 동안 수아는 아버지의 일기를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어떤 아이를 도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지를 결정할 때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티나지 않게, 창피 주지 않게, 아이들이 고마움을 느끼기 전에 이미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재단 사무실 입구에는 기철 씨가 생전에 쓰던 낡은 파란 앞치마가 액자에 걸렸습니다. 재단을 찾는 사람마다 그 앞치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그 낡고 해진 천 조각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앞치마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가기도 했습니다. 재단 설립 첫 해 12명의 아이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수여식 날 수아는 아이들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이 재단을 만드신 분은 평생 학용품 가게를 하셨어요. 여러분한테 몰래 공책을 넣어주고 신발을 건네주고 100원짜리 뽑기를 같이 두근거려 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몇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오후 수아는 혼자 희망 문방구 자리를 찾았습니다. 셔터는 영구히 내려져 있었고 철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곧 이 자리엔 새 건물이 들어설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내려진 셔터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이 슬고 군데군데 찌그러진 셔터. 40년 동안 매일 아침 올라가고 저녁에 내려오던 셔터. 이제 다시는 혼자 올라가지 않을 셔터. 수아는 가져온 국화꽃 한 다발을 셔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할게요. 티 안 나게, 창피 안 주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바람이 골목을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셔터 한쪽 구석에 오래된 스티커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붙여놓은 것들이 세월이 지나 반쯤 떨어진 흔적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스티커 자국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것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붙여놓은 것이니까. 수아는 돌아섰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던 그 발소리가.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등 뒤로 골목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낡은 앞치마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수아를 통해 12명의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셔터를 올렸던 것처럼 매일 아침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